자, 오늘 토론자는 두 분이신데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우용 교수님,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이신 오계택 박사님 두 분이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우용 교수님의 토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우영입니다. 예, 두 컨설팅 사례를 잘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아주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발표한 두 사례는 이제 제조 분야에 치중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인선 ENT는 이제 건설 폐기물 처리, 재활용 기업인데 외주 용역도 일부 가능한 그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선 ENT에 비해서 주식회사 마이크로 필터는 사실은 순수한 제조 기업이죠. 워터 필터를 진천에 공장이 있다고 그랬죠. 예, 1,000억 매출이라고 아까 그랬고 종업원 근로자 규모가 313명. 그 제조업은 상당히 근로시간 단축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단위 시간당 몇 개의 불량품이 없는 제품을 양산하느냐, 그것이 곧 그 기업의 생산성, 총 매출 규모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죠. 그죠? 예, 얼마나 많이 공장 가동률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매출 규모와 영업이익이 결정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례가 제조에 관련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좋은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 필터 같은 경우 보니까 구성원의 연령이 비교적 젊으시더라고요. 37세 정도 되시는데 생각보다 짧은 재직 기간이죠. 1.7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그런 조직이기도 하고, 그것보다 먼저 또 고용문화 개선이, 근로문화 개선이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 그리고 기업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근로시간은 단축을 하면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기를 다 원하죠.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받아왔던 임금 총량은 절대 줄어들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 해가 지날수록 생산성에 기여를 해서 임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요. 마이크로 필터 같은 경우는 임금 상승률이 플랫한 부분도 상당히 재직 기간이 좀 짧은 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향후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셨지만 임금 상승률 플랫한 부분도 어떻게 비전을 주면서 개선할 건가 하는 부분이 좀 숙제로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행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육할 시간도 없고 스마트 팩토리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운영 노하우, 운영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력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가로 아마 스마트 팩토리 전문 직원들을 아마 더 30명 규모 더 채용한다 그러면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보강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마이크로 필터 같은 경우는 제가 발표 자료를 보니까 임금 보전율 이슈에서 이제 결국은 시급을 15% 인상하면서 결국은 86.6%의 단계별로, 올해는 아니죠. 이제 올해는 80%라고 그러셨죠? 단계별로 올라갈 겁니다. 이게 노사가 굉장히 어려운 진통을 겪으면서 아마 합의를 과정까지 간 것 같아요. 양쪽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논의를 하고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합의를 할 때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향후 몇 년간 어떻게 이게 임금 보전이 더 상승돼서 갈 거라고 하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짧은 재직 기간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86.6% 임금 보존만 하더라도 대충 보니까 한 월 급여에서 한 100만 원 정도 급여 삭감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월 100만 원씩 임금 삭감이면 상당히 좀 큰 규모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어내면서 정부 정책의 주 52시간 그런 논의를 해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인선 ENT에 대해서 좀 제가 흥미있는 걸 봤는데, 그 굉장히 컨설팅 하면서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근로시간 단축 요인의 핵심 포인트로서 이제 근로시간 운영 관리 기준을 굉장히 명확화하셨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근데 외근이라든가 출장, 워크샵, 세미나, 회식 등에 관련된 기준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사 간의 합의로 그 기준에 대한 그 합의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그 의미가 이제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주 평균 근로시간이 단축이 됐고, 또 유연근무제를 1개에서 4개로 늘려나갔고, 또 신규 채용이 4명이 발생했다고 그랬으니까, 더욱이 또 감사한 일은, 긍정적인 일은 임금 보존율을 100% 유지를 그대로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인선이한테는 근로자 수가 뭐 13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매출 규모가 1,000억이고 영업이익률이 꽤 높아서 아마 고용주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그걸 담을 수 있는, 임금 보존을 100% 담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높고 이렇게 매출 규모가 좋은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임금 보존율 100%를 하되 그 축으로 저는 사실은 근로문화 개선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축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추후 과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그 몰입제, 근무 몰입제, 집중 근무제를 하실 때 이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뭐 회의 문화를 개선한다든지, 보고 문화를 개선한다든지, 결제 문화를 개선한다든지,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게 그러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면 구성원 전체에 대한 홍보, 전파, 확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 결과를 피드백 방안을 도출하는 게 필요한데, 한 예로 이제 제가 말씀을 제가 원래 몇 년 전에 이제 미국에 이제 출장을 갈 일이 있었는데요. 출장에 가는데 미국에 이제 뭐 꽤 괜찮은 뭐 IT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그 IT 기업한테 이제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당신네 기업을 방문하고 싶고 그 담당자를 만나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는 내가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싶다. 협업 강의로 가고 싶다. 그랬더니 이메일이 딱 날라왔는데 내가 굉장히 바쁘다. 시간이 없다. 당신을 따로 만날 시간은 없고 당신이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아젠다를 적어서 데이터까지 함께해서 보내주면 내가 그걸 판단을 해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만나고 이메일로만 해결할 건지 아니면 전화로만 해결할 건지를 결정하겠다. 나한테는 주어진 1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내가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아무나 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 시간에 걸쳐서 다시 준비를 해서 어젠다를 보내줬던 기억이 있어요. 보내줬더니 뭐라고 피드백이 오면 당신을 보니까 만날 수는 있는데 딱 30분 정도 만날 시간이 있겠다. 우리 회사 근처 어디로 와라. 30분만 만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겨우 시간을 얻어서 30분간 방문한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또 제가 호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호주 기관을 방문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걸로 자료를 구하고 당신들 사례를 스터디하고 싶다 그랬더니 뭐부터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요구하는 이러이러한 것을 내가 만족시켜 주려고 그러면 그 자료 준비 자기가 나를 위해서 왔을 때 자료를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데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뭐 호주 달러로 뭐 몇천 달러를 뭐 내기 바란다.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나도 필요한 거니까 주겠다. 그렇지만 나도 명확하게 하고 싶다. 너하고 만나서 니네 사이트를 어떻게 방문하고 몇 시간 동안 방문하고 결과물을 뭐를 얻고 싶다. 그럴 경우에 충분하게 당신들이 요구하는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선진 고용, 근로 일하는 문화라고, 일하는 방식의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객도 그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근무하시는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거에 익숙해야 된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면서 임금 보전을 하셨는데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인선 이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임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생산성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요인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컨설팅을 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좀
감안을 좀 해서 후속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 바람을 좀 갖고 있고요. 마이크로 필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생산지 그 구성원들이 이제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그죠? 생산지. 예, 그래서 아까 뭐 분임조 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불량률을 40%를 낮췄다, ppm을 낮췄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제 생산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이 임금 보전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저는 여전히 굉장히 조금 숙제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건 생산성 확보에 대한 이슈를 물론 이제 연구개발 측이라든가 고용주 측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고부가 가치 있는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고 시간당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한다든지 뭐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이슈는 이제 작업 조직 이슈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컨설팅이 이제 장시간 근로개선 고용문화 이쪽 컨설팅이었다면 후속으로 해서 작업 조직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련된 그 이슈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예컨대 이제 생산직에서 제가 재미있는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흡연권에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지멘스라고 하는 독일의 공작기계 회사에 쇠를 깎는 거죠. 제조업이니까 기름이 막 튀고 막 쇠를 깎아요. 공장이 독일 공장이 이제 제조업이 되게 이제 강하니까 딱 방문을 했어요. 딱 했는데 제조 공장에서 딱 탱크 장갑차도 깎고 뭐 차량도 깎고 철도 차량 깎고 막 이래요. 쇠를 공장 안에 있잖아요. 작업자가 기계가 앞에 있는데 큰 공작 기계죠.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죠? 쇠가 막 깎이니까. 예. 근데 그 작업자 바로 옆에 재떨이가 있어요. 재떨이가. 그래서, 야, 이거 한국에서는 지금 금연 문화인데, 삼성 같은 데 가도요, 뭐 대기업 가면은 흡연실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 밖에 한참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가는데 5분, 오는데 5분, 담배 피는데 5분, 15분 그냥 날아가죠. 그죠? 흡연하시는 분들은 또 가끔, 이게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이라는 것도 사실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담배를 한 번씩 가끔 피면은 또 이렇게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또 긍정적인 게 있을 수 있어서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데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다 뺏기고 하는데 거기서는 공장 하루 그 기계 앞에서 담배를 작업자가 피면서 예, 물론 이제 그 업무 자체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업무니까 허락을 했겠죠. 그죠? 여기는 참 유연한 환경, 작업 환경을 주고 있구나. 모든 건물, 모든 공장 내에 금연이라고 해서 못 박아두지 않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한 이슈죠. 저는 안전이 제일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성이라든가 근무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뭐 뺏긴다거나 사실은 이제 그런 합리적인 선진 일하는 그 문화죠. 그죠? 이런 부분도 이제 같이 가야 된다 하는 건데요. 사실은 전 이렇게 이제 중소제조업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그런데 중소기업 제조업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지금 다행히 여기 그 마이크로 필터는 이제 젊은 조직이죠. 37세 정도 젊은 조직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사실은 이제 베이비 부머 이상의 고연령층의 숙련 근로자들이 좀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숙련 근로자의 고연령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무직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비해서 연봉이 되게 낮은 거를 이제 알고 참 처우가 참 열악하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다 물러나고 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왜 이러한 현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산업의 어떤 뿌리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기술이 많이 단절될 위험에 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외국인 인력들이 또 들어가고 있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총체적인 정책 면에서는 좀 같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젊은 분들과 또 이렇게 이제 중고령층에 대한 근로자들 세대별로 바라보는 우리 이제 경제적인 필요하고 자아 성취에 대한 욕구 수준이 서로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떤 젊은 분들은 나는 임금이 약간 삭감되더라도
내 삶의 가치에 나의 그 시간에 대한 결정권, 주도권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강한 측면에 또 이제 베이비 부모라든가 아직은 아이가 더 성장을 해야 되고 내가 봉양해야 될 부모님도 계시고 그 사이에 낀 세대들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해서라도 수입을 더 올려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이 또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컨설팅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그 구성원들의 연령이라든가 뭐 이런 그 일에 대한 가치관, 경제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들을 잘 고려해서 기술적으로 컨설팅이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렵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노사발전재단에서 하는 우리 이제 일터혁신에 관련된 컨설팅 그 회의를 자주 참여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저는 노사발전재단에서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이 노사발전재단에 굉장히 중요한 간판 사업이 돼야 된다고 항상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오늘 뭐 참여와 혁신에서도 우리 기자님 오셨는데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좀 기사를 좀 써주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터혁신 컨설팅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2016년에는 우리나라 그 기업을 대상으로 일터혁신 컨설팅 영역이 605개였는데 작년에 2020년도에 2200개까지 늘어났죠. 예. 그러니까 그 지원 영역 또 분야도 늘어났지만 지원 기업도 늘어났고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많은 이제 기업의 수요가 있다는 걸 반영하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제안 드린 것처럼 장시간 근로 개선과 뭐 고용문화 개선이 끝나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똑같은 장시간 근로 개선이나 고용문화 개선이라고 하더라도 더 깊이 있는 것들을 해서 평가 피드백까지 완벽하게 가는 게 같은 제목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다시 또 다른 측면에서 다른 분야, 뭐 노사, 협력적 노사 실행에 관련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이행하는 쪽으로 컨설팅 영역을 넓혀가면서 하나의 완성된 패키지로 하나의 기업이 끝까지 잘 성장할 수 있는 모범 사례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일터혁신 지수라고 하는 걸 계속 업체를 대상으로 이제 산정을 조사를 이제 10년간 해왔어요. 올해는 잠깐 쉬었고 다시 개편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그럴 때 일터혁신 지수를 산정하는 기업들의 표본을 저희들이 이제 업종별로 구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구분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그 발제한 두 가지 사례는 사실은 이제 그 제조 또는 환경에 관련된 산업 용역이 들어가는 그쪽에 관련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전체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전체로 나누니까 러프하게만 해도 16개까지가 예술 스포츠까지 다 들어가면 16개 그 영역까지 이제 있기 때문에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장시간과 고용문화 사례는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노사발전재단하고 이 컨설팅 하시는 그 그룹에서는, 기업에서는 사실은 각 분야별로 컨설팅 영역을 우리가 지금 그 컨설팅 하는 펌이 지금 6개인가요? 작년에 6개 기업인가요? 9개 기업이 있던 게 했죠? 올해 13개죠. 예. 작년 9개, 올해 13개를 했는데 그게 그러한 그 기업들이 13개 기업들이 좀 특화된 분야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16번까지 업종과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컨설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을 선정할 때도 우리 컨설팅 하는 전문 표준협회다. 그러면 표준협회에서는 그 중에서 특히 이러이러한 분야에 이런 거 강점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제대로 된 컨설팅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강 이 정도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한기대 이우영 교수님이셨습니다. 2개 기업의 사례에 대한 그런 토론 말씀에 일터혁신 사업 발전 방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박사님이십니다. 네, 노동연구원 오계택입니다. 저도 두 사례 발표 잘 들었고요. 이게, 다른 쪽에도 좀 있지만, 이 토론회에서의 토론은, 뒤에 발표하는 후발주자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앞에서 좋은 말씀 다 하셔가지고.
저도 유영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99.9% 동의하고요. 그거를 그냥 제가 생각하는 저의 방식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뭐 중첩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냥 회사 사례에 앞서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좀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과거에 이 장시간 근로라고 하는 뭐 멕시코 다음으로 OECD에서 긴 그 오명도 있었지만, 사실은 기업의 입장, 이제 그 개별 사업장의 그 입장에서는 그나마 얼마 안 되는 노노 상생의 영역이기도 했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 오래 일하면서 임금을 더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있었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력 채용하는 부담보다는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근로시간 좀 더 일 시키고 임금 더 주면서 굉장히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 않은 것은 노사가 모두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바람직한 미래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이런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과거에는 물하고 공기 같은 게 무한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지금도 뭐 그게 무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했던 농담이 있어요. 좀 지나면 편의점에서 여기 가게에서 돈 주고 물 사 먹어야 된다. 그때 사람들이 안 믿었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뭐 시냇물도 그냥 먹어도 괜찮고 이랬기 때문에 뭐 지금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빗물도 받아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그런 얘기하면, 야, 그러면 공기도 나중에 사 먹는다고 그래라. 곧 그런 시대 올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과거에 우리가 무한하다고 생각했던 자원인데 사실은 유한했던 거죠. 저는 근로시간도 그렇다고 봐요. 우리가 과거에는 아까 뭐 100시간 넘게 뭐 그 연장근무 얘기도 했지만, 뭐 그렇게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근로시간을 쓰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무한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유한했던 자원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걸 유한하게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무한되었다면 68시간, 52시간, 뭐 그리고 지금 이제 소형근로시간이 40시간이지만 뭐 유럽 국가들 보면 지금 뭐 35시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정근로시간도 우리가 이제 40시간에서 어떻게 줄여나갈 건가, 뭐 지금 4.5일 얘기도 나오고, 앞으로 또 그것도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환경도 바뀌고 있고 기술도 바뀌고 있고 이게 다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똑같이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변화해야 되는 거고, 다만 그러면 우리가 유한한 자원이면 이거를 좀 더 소중하게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근로시간에 있어서 좀 더 정교한 방식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근로시간을 관리한다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그냥 쓸 수 있을 만큼 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좀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경쟁력을 더 오래 일하는 것을 찾았다면, 이제는 정해진 시간에 혹은 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하는 데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예전처럼 표현이 그렇지만 무식하게 일하는 걸로 뭘 하려고 하는 그거 개념 자체는 이제 버려야 된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업 사례로 들어가서 먼저 이제 인선 인티, 유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업종이 환경 종합 서비스이고, 뭐 일부 건설, 일부 자동차 부품 쪽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는 그 직무가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경영 지원 쪽하고 이제 건폐 사업 쪽이고, 아마 이제 근로시간 나중에 그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요 업종별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특례 적용 제외 사업장이었다가 68시간 적용받고 이번에 다시 52시간으로 가면서 아마 조금 기존에 보다 조금 특히 68시간 가실 때는 조금 충격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적용을 안 받던 상황에서 갑자기 받는 부분이라. 근데 아마 이번에 이제 52시간 준비하시면서는 어떻게 보면 68시간 때 했던 경험이 조금 중요하게 작용했을 수 있어요. 그때 예견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겪었던 부분들을 다시 뭐 어쨌든 시간은 더 짧아졌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하는 과정이라서.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그 컨설팅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교대제하고 유연근무제인데, 이건 뭐 일반적으로 생산직은 교대제 계판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요. 사무직 등은 유연근무 등으로 많이 적용하는 것 같아서 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을 쓰신 것 같고, 기존에 보면 사무직을 제외하고 이제 대부분의 업종에서 52시간을 넘어가는 문제가 발생해서 이 부분을 아마 이제 해결하셨던 그런 그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 운영 관리 방안은 이제 크게 세 단계로 나누셨는데,
근로시간 인정 기준 수립하고 사전 승인제, 그다음에 이제 운영 관리 방안 이렇게 만드셨는데, 근로시간 인정 기준은 특히 이제 처음에 근로시간 단축할 때 좀 문제가 많이 됐었죠. 왜냐하면 이게 뭐 휴게 시간이 뭐 어디까지 휴게냐, 그다음에 여기도 나와 있는 그럼 출퇴근 시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뭐 회식은 그러면 뭐 근로시간이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상당 부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창기에 좀 혼란은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전 신청의 경우에 이것도 아마 현장에서는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게 그렇게 계획적으로 미리 산정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몇 시간 전에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언제는 뭐 그냥 퇴근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도 있고 해서 뭐 세상사라는 게 그렇게 미리 계획된 대로 예단된 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거는 제도를 구축하고 뭐 이런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일리 그런 그 문제들은 또 그걸 잘 운영하는 것도 제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제도의 그건 아니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서구는 이그잼트로 해서 근로시간에서 면제되는 근로시간 적용 관리 대상에서 적용 제외시키는 의미에서 이그잼트를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임원이나 전문직, 그다음에 일본은 독특하게 특정 임금 이상의 고임금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우리도 미래에는 조금 더 이런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쪽은 결국은 취지는 뭐냐 하면 이게 누구의 어떤 저걸 받는 지시나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스스로의 재량에 의해서 자기의 일을 조직화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 그걸 굳이 근로시간에 인풋 중심의 인사관리를 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취지거든요. 뭐 대량근로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뭐 우리도 조금 더 발전되면 뭐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적용을 해서, 이거는 결국은 근로자들이 좀 스스로 하는 직무의 특성에 맞춰서 인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이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게 공직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은 이게 좀 운영에 있어서 묘를 살리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근로시간 부서별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건 현황적으로 나오지만 기존의 근로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쨌든 그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교대제 개편에 있어서 저는 뭐 이렇게 시간 나누고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것에 따라서 좀 후속적인 작업, 아까 유영 교수님도 강조를 좀 하셨는데, 이제 이게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기본적인 프로덕션 시스템은 있지만, 어쨌든 특히 시간과 시간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특히 워크십에서 넘어가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의 어떤 업무 전달 방식이나 업무 지시 방식, 업무 협조 방식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소프트하게 잘 되어야 이게 간극이 생기지 않고 변화된 교재에 대해서 잘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세밀한 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금 우선 집중금 문제가 어떤 제도인지는 알겠는데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물론 일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집중근무, 여기는 뭐 이렇게 딴짓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저는 집중 의사소통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국은 협업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자 일할 거는 하면 되는데, 서로 집중적 의사소통이 필요한 시간은 그 시간을 같이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요거 말이 나온 김에 저도 조금 미국에서의 경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하고 조금 일하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서울대에서 포닥하시던 분이 와가지고 이제 제 바로 옆집에 살아서 가끔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분이 처음에 와가지고 너무 피곤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렇게 피곤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처음에 시차가 적응 안 돼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서울대에서 랩 생활을 좀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9시 출근해도 한 10시까지 인터넷 서핑도 하고 한 10시 반 정도 되면 일 좀 해볼까 하다가 그럼 11시 반 되면 밥 먹으러 가야죠. 그리고 커피 마시고 들어오면 이제 1시, 2시 돼서 한 2시 반쯤 되면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 저녁 먹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고, 이게 이제 루틴이었는데, 미국 랩에 가니까 9시부터 한국에서 2시, 3시에 퍼페스트로 일하는 그 방식으로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11시가 되면, 자기가 한국에서 일하던 방식에 이미 그거를 상당 부분 써서, 그래서 이분이 도시락도 2개씩 싸고 다니시더라고요. 하나 갖고 도저히 에너지가 안 돼서. 그래서 이게 조금, 집중적으로 일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좀 반대 얘기인데,
이제 뭐 그분도 이제 그 무슨 그런 랩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과 같이 대학원생으로 일을 했는데 프로젝트가 이제 굉장히 일이 많아서 금요일 날 이제 5시에 회의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굉장히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우리 지금 굉장히 우리 프로젝트가 지금 비하인드 스케줄이라 굉장히 심각하다 막 이런 이제 굉장히 분위기가 심각했대요. 1시간 동안 이제 그렇게 해서 금요일 6시가 돼서 이게 지금부터 일해서 일요일까지 집에 못 가고 일을 하는 거라 그랬는데 6시 딱 끝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가면서 어디 놀러 가는 얘기 한다는 거예요, 주말에. 그 얘기는 뭐냐면 다음 주 월요일 날 9시에 나와서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와 이게 조금 일하는 특히 시간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그걸 좀 그때 느꼈고. 여기에 이제 그 집중 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이게 이제 뭐 많이 우리 얘기되는 회의를 위한 회의, 보고를 위한 보고 이런 문제인데 몇 년 전에 맥킨지에서 우리나라 조직문화 컨설팅을 하면서 서영도 팀장님 잘 아실 텐데 이제 주로 얘기했던 게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회의나 시간을 낭비하는 교서가 많다. 그것만 고쳐도 상당히 많이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거 뭐 했더니 나중에 이제 그래서 뭐 그 보고서 간단히 하랬더니 나중에 본문은 1페이지고 첨부를 40페이지 하는 방식으로 한다던가, 야근하지 말라니까 이제 퇴근해서 저녁 먹고 들어와서 불 끄고 한다던가 뭐 약간은 좀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심지어 이제 회의도 우리 과거에는 무슨 회의할까 회의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좀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했던 일이죠. 아까 전에 이용 교수님 드신 예처럼 1시간 30분이 아까운 만약에 방식이면 이렇게 시간을 막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것도 좀 저는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임금 보전 부분이 상당히 핵심일 텐데, 저는 그래서 이제 뒤에 성도 팀장이 하셨던 것처럼 저는 특히 이 근로시간 단축은 저는 워크 오르가니제이션하고 같이 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조금 영어 번역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워크 오르가니제이션이라는 게 우리가 워크를 작업으로 해석하고 오르가니제이션을 조직, 그래서 작업 조직으로 우리가 했는데 그렇다고 작업 조직을 바꾸다는 얘기가 아니고, 유럽 문화에서 나타나는 워크 오르가니제이션은 우리말로 하면 일의 조직화, 결국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영어 번역 과정에 조금 오류가 있다고 보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하는 방식을 바꾸자는 얘기는 우리 많이 하는 얘기로 생산성 어떻게 할 거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하는 시간을 줄였는데 생산성이 똑같으면 임금 더 주기 어려운 거거든요. 물론 여기 두 기업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그걸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이크로 필터인데, 이게 보니까는 96년에 만들어진 기업에 25년 정도 돼서 이렇게 신생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중견 정도 기업은 되는데, 근데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근로자 특히 생산직 같은 경우에 2년이 안 되는 걸 보면 그 얘기는 이제 2년마다 계속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요거는 아까 이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기업은 이제 어떻게 중장기적인 비전을 통해서 좀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앞에 그 기업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대로 교대제 개편하고 작업 조직, 작업 환경 개선을 같이 묶어서 한 거는 저는 이제 굉장히 패키징은 잘 됐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음식이 페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걸리에는 어떤 안주가 좋고 와인에는 뭐가 좋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일터혁신에 있어서는 이런 페어가 상당히 괜찮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기업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근로시간 바꾸려고 하면 당장 생산성이 문제가 되는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메뉴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보적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까 전에 코로나19 수혜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는 환경주의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의 어떤 변하고 있는 거기에 맞춰서 수요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여기는 뭐냐 하면 수요는 있으니까 관리만 잘하면 이 기업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직 문제나 이런 것도 좀 해결하면서 어쨌든 좀 더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평균 근속 생산직 근로기간이 1.6년, 평균 연령 37세 5세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MZ 세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근로자들의 공정성 인식도 상당히 독특할 거라고 보고, 그다음 워크라이프 밸런스에 대한 또 인식도 다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용 교수 간주하셨던 이 근로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뭔가 근로시간 제도이든 인사제도이든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용 교수님하고 굉장히 똑같이 봤는데,
이게 이제 임금 플랫은 사실은 1년, 2년 차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 크게 이게 될 거야 없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구조를 보니까 사무직은 그 부장, 과장, 부장, 차장들 요부 몇 분, 한 10분 정도가 이끌어 가시는 것 같고, 계장은 딱 그 2분, 10년 이상 근무하신 2분이 그냥 각각 이렇게 팀 해가지고 아마 운영되는 조직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기존의 근로시간을 보면 조금 뭐 심각하죠. 특히 7, 8, 9, 10월이 조금 상대로 바쁜 것 같긴 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모든 월에서 52시간 기준으로 하면 다 이게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2조 2교대에서는 다 높고, 주간 근무 쪽에서도 일부를 제외한 절반 정도는 이게 높아서 그냥 내비두면 이거는 당연히 근로시간법 위반이 되는 상황이라 뭐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 수로 성팀장 발표하신 14페이지에 있는 저는 모형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게 저도 이제 말로 말씀드렸듯이 생산성 향상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교대제를 만들고, 여기에 작업장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플러스 여러 가지 HR들을 같이 가미해서 가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 요 기업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동률 아까 전에 이제 3조 2교대로 하면 79%로 떨어지는데, 뭐 저는 이제 이게 생산 조직이나 이런 쪽이 같이 좀 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근로시간을 이렇게 줄이더라도 물론 이제 현장이 어려운 건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비례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비중적으로 그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뭔가 가동률을 어느 정도는 올릴 수 있는, 이게 뭐 품질이든 어떤 뭐 효율성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극복이 돼.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전에 페어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업의 경우에 이제 시급 15% 인상하고 채용을 통해서 이제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여기에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아까 있다고 말씀 주셨어요. 저는 진천이면 괜찮을 것 같았더니 보니까 이게 괜찮은 대기업 공장이 있으면 다 그쪽으로 가서 뭐 이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는 자정 문제 활동, 이거는 뭐 일반적인 뭐 품질 우리 개선도 활동한 거라서 어쨌든 좀 두 가지 사례가 저는 좀 보여주는 그 내용, 물론 약간은 이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둘 다 제조업 쪽이라 뭐 하나는 좀 서비스업도 좀 보고 했으면 좀 다양한 게 보이면 좋겠지만, 어쨌든 두 개의 기업이 약간은 좀 상황도 좀 다르고 했는데, 어쨌든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그 한 마리 토끼와 또 임금 보존이라고 하는, 물론 두 기업이 다 어느 정도의 지불 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긴 보지만, 그리고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변하는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특히 오픈 시스템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기업이 완전히 뭐 동떨어져서 하는 그런 게 아닌 위기체인 이상,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가 그럼 과거처럼 계속 오래 일하면서 인간의 그 시간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뭔가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거냐? 이거 우리 이미 이제 중국하고 인도에 그렇게 안 되거든요. 중국하고 인도도 이미 그렇게 이제 거기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미래 발전적인 방향은 뻔한 거고, 그러면 이제 기업들도 그 바뀐 상황에서 어떻게 뭐 효율성이든 뭐 생산성이든 품질이든 이걸 높여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것들 노력을 잘 보여준 그런 오늘 두 가지 사례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노동연구원 오계택 박사님 토론 말씀 있으셨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 또 여러분이 나와 계시기도 하고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접속하시는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발표해 주신 홍정권 차장님 외에도 두 분 대리님 함께 나와 주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두 분 대리님 말씀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크로 필터는 사실 생산팀장님께서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예, 갑자기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는 바람에 오늘 참석을 못 하셨고요. 또 조금 이따가는 저희 인선 ENT 직접 컨설팅 해주신 강혜원 컨설턴트도 조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에 앞서서 혹시 여기 플로어 계신 분 중에서 코멘트나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예, 같이 좀 해서 사업장의 답변이라든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해 주실 분 계신가요? 코멘트도 좋습니다. 네, 저 좀 할까요?
예, 고용노동부 최관병 과장입니다. 저는 뭐 아까 두 분 전문가분들이 말씀 주시는 혁신의 내용이랄까 방법 말고도 이제 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은 일터혁신이라는 이 부분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근로자 참여라는 부분이 있어서 근로자 참여를 통해서 공감을 얻어내고 이를 실천해내는 부분들이 굉장히 일터혁신의 요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아까 마이크로 필터 같은 경우는 근속 기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전문가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노조는 있는 사업장인가요? 없습니까? 그 근속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제 노조가 형성될 겨를이 없는 여건인가요? 그러면은 여기가 아까 뭐 비비고에다 인력들을 뺏긴다라고요? 진천이라는 좀 지역적 특수성도 있고 그 언뜻 보면은 그 임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임금이 감소된 부분들을 기존 근로자들이 감수하고 이를 통해서 30명의 일자리를 채용했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멋있고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 근속기간과 겹쳐 보이면 너무 잦은 이직이 발생하고 이 단기적으로 발생한 고용 내지는 일자리 증가가 아닌가라는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선 ENT 관련해서 여기가 복수노조 사업장처럼 보입니다. 그 노조에서는 이 일터혁신과 관련해서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임금 100% 보전 때문에 큰 뭐 반발이나 이런 건 없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계신 근로자분들의 연령이나 근속 연수에 대해서는 뭐 정보가 없어 보이는데 어느 정도로 가늠하면 될까요? 보통 근속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장기 근속자가 꽤 많은 편입니다. 20년 이상 근속도 많고요. 그리고 장기 근속 그냥 연령대도 한 생산직들 같은 경우에는 약 50대 이상이 많고요. 사무직들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40대, 50대 다양한 연령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7년부터 예. 그 마이크로 필터로 다시 가서 이직이 잦은 이유는 뭐 업무 강도가 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근로 조건이 좀 낮다라고 느끼고 지역 노동시장의 경쟁 기업이 존재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상홍원이라는 진천의 상홍원 식품회사를 했었거든요. 식품회사도 그때도 주간 근무였는데 이제 과도한 연장 근로가 많았어요. 근데 현장직의 평균 연령이 보니까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까지 가고 있던 거죠. 그러나 이제 그쪽은 이직률이 없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채용이 안 되지만 연장 근로에 대한 일정 부분 임금이 어느 정도 보장해 주면서 연장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지역적 여건이 채용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CJ라든가 다른 대기업들도 많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대제를 연장 근로가 많고 교대제 기업들을 이제 선호하지 않는 형태가 많은 거예요. 마이크로 필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지금 청호 그 정수기에서의 자회사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인천본에 이전에 이제 인수합병을 해서 하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이직률이 높았는데 올해는 이 작년 데이터를 가지고 좀 산정을 한 겁니다. 컨설팅 할 때. 올해는 이직률이 많이 점차 낮아졌어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쪽 기업이 저도 놀랐던 게 교대 근무를 하면 당연히 저희가 한 40대 중후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젊은 조직이고 그 조립을 하거나 이렇게 스마트 공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여성 근로자의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이직률이라는 것 자체가 보니까 6개월이나 1년이 넘으면 이직률이 좀 안정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 기간에 너무 과도한 연장을 못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이 과도한 연장이라든가 또는 교대 근무 형태에 대해서 사실은 맨 처음에 들어가 보자 일을 해보고자 생각을 들지만 막상 들어가면 그게 사실은 내에 대한 이상과 꿈과는 사실 거리가 좀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제품과 고객과 직접적인 연관, 냉장고라든가 정수기라든가 하다못해 자동차에도 다 필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필터를 이제는 고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상태도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문화 자체가 생산직은 고연령이 아니라 전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령층을 많이 뽑게 되는 그런 문화도 계속 가져가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 말씀 주셨지만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사실 30명 채용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직률이 10%면 채용률은 20%면 사실 이직률 상쇄가 되거든요. 채용률이 거의 1.5가 되어 있었어요. 이직률 때문에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근로시간 줄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스마트 공장은 이제 뒷부분에 놔두는데 스마트 공장 하면은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스마트 공장이 들어오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인력이 들어가야 된다고. 오히려 인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실질적으로는 계속 채용 공고를 내고 있고 30명이 아니라 원래 40명을 채용 목표를 뒀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요. 올해 초는 원래 20명, 지금 30명 채용을 계속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참고로 그 스마트 공장이 이제 많이 제조업에서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 제조업에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면 그 고용 인원이 감소와 근로자가 감소할 것이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고요. 그 스마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별도의 인력이 또 추가로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우리가 일터혁신 지수 조사를 할 때도 첫 해 스마트 공장 도입에 대한 지수 조사에서는 사용자 측이 굉장히 긍정적인 비율이 점수가 높았는데 그 이듬해부터는 이제 그 근로자 측면에서도 스마트 공장 도입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면서 개선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스마트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 근로자들이 사실은 직업 훈련을 통해서 많이 보급이 돼야 되는데요. 실제로 중소벤처부나 산자부에서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력 양성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약해요.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도와달라, 고용부에서 해달라 그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뭐 아마 우리 직업훈련 영역에서 고용부에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어떤 새로운 게 들어오면 그게 뭔지 모르면 막연한 두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얘기로는 초창기에는 이제 그 무슨 수치 같은 것들을 근로자들이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제대로 잘 작동하면은 우리 일자리 다 잘리는 거 아니야 그래고 일부러 잘못된 숫자도 넣고 뭐 이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잘 모를 때 하는 얘기고 이게 사실은 근로자가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과거에 사람들이 이렇게 기계가 훨씬 잘할 수 있는 일인데 사람이 어쨌든 했던 일이고 기계가 훨씬 더 빨리 하면서 정확하게 하면 근로자는 이제 그거 도움을 받아서 더 그와 같이 높은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써보면 편리하니까 이게 이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처음에는 그냥 막연한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데 해보니까 자기 예전에 했던 일보다 훨씬 더 일도 쉽게 편하게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부정적인 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마 특히 1단계하고 2단계 초반까지는 조금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다만 2.2-2단계, 3단계 가면 고도화로 들어가면 조금 부정적인 고용이 좀 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또 그 작업장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예를 들면 다른 다른 업무들을 개발하거나 다른 사업부를 또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전환하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업장이 계속 그러니까 특정 그 공정에만 남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니라서 특히 빅데이터나 스마트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다른 분야로의 이런 전환이라는 게 상당히 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 고용에 대한 효과는 조금 기업의 여러 가지 인력 전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또 추가로 질문하시거나 코멘트하실 분 있으신가요? 혹시 박한순 기자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사무관님? 사무관님 먼저 그러면 네. 예,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최여진이 사무관입니다. 저도 앞에서 다 말씀하셨던 거랑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좀 더 간결하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인선 ENT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 임금 보전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하려면은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 게 필수인데 혹시 실제로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런 게 지표로 나타나는 게 혹시 있는지 아니면 너무 짧은 기간이라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라 좀 그런 게 파악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러니까 저희 일터혁신 컨설팅과는 좀 별개로 내부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시던지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지 근로시간 단축과 연계해서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한 거예요. 두 번째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 근로시간이 단축이 당장 주 52시간제 당면한 문제라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근로자들은 또 이게
연장 수당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해서 특히 좀 부정적일 수 있고, 특히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부서마다 조금씩 하는 일에 따라서 연장 근로의 수준이 좀 다른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서마다 조금 어떤 데는 좀 더 좀 저항을 하거나 비협조적이거나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과정에서 뭐 갈등 같은 건 없었는지, 그리고 노동조합의 참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루어졌는지, 뭐 처음에 저희 일터혁신 신청할 때부터 좀 조합이랑 얘기가 다 돼서 좀 긴밀하게 연관을 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은 처음엔 좀 사측 주도를 하다가 이제 어차피 이런 모든 게 당연히 노동조합의 이해나 이런 걸 구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식으로 좀 갔는지, 이런 과정들이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생산성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근무 시간이 굉장히 많았던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100시간씩 이상 근로하시는 분들 계셨고요. 네, 생산성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대로 더 줄지도 않았고요. 일단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경산업 자체가 워낙 호황이라 생산성은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더 늘었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은 일단은 어쨌든 더 이상 많은 근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나가는 직원들도 좀 있었지만, 그 대신에 외주를 통해서 그 많은 부분 채워나가서 생산성은 아마 좀 더 높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수당 감소, 이 부분이 솔직히 아까 좀 장시간 근로 개선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예전에 근로계약서를 보게 되면은 보통 60시간, 그러니까 52시간 전에 60시간으로 맞췄고요. 대신에 68시간까지 근무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게 52시간까지 근무를 시키니까 약 16시간 정도의 실질적인 비용 감소가 있었죠. 근데 이게 저희가 각종 수당에 대한 100% 보전이 아니라 그냥 60시간에 대한 그 100% 보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급여의 감소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희는 그냥 순수히 근로계약서 100% 보전을 해준 거고, 수당에 대한 부분은 보전해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부분 때문에 근로자들이 좀 나간 직원들은 있었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어 했으니까. 그리고 저희 생생직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나이 드신 분이 많고 가정을 이루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 저녁 있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그래도 좀 더 돈을 더 많이 가져가길 원했으니까, 그래서 52시간을 하지 않는 기업으로 많이 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량부 같은 경우에는 약 30분 정도가 계셨는데 지금 7분 정도밖에 남아 계시질 않으세요. 나머지는 전부 다 외주 주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항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항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을 100% 급여를 다 보전해준다고 해서 큰 저항 조치가 없었습니다. 근로자들이 가장 걱정했던 거는 근무 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임금 감소를 제일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초창기 때는 약간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회사의 실적이 나서 100% 보전으로 가서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얻었고, 큰 저항이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노동조합의 건에서는 위원장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선의 경우에는 보니까는 영업이익 대비 인당 한 3억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마이크로필터는 매출액 대비 한 3억 인당 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물론 이제 이게 뭐 장치 산업률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업계에 비해서 이 정도면은 좀 뭐라 하나 저기 수익률이 좀 높은 수준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건폐 사업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보통 20% 정도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광양과 사천 지점에 매립시설이 있습니다. 매립시설은 수익률이 거의 50%, 60% 가까이 수익률이 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영업이익이 계속 내고 있습니다. 네,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이게 좀 이렇게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게 좀 지불 능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한 부분도 있었다. 이게 아무리 짜내도 나올 게 없는 정말 이렇게 너무 인건비 이렇게 비율이 높은 그 상황, 또 이런 기업이나 또 업종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좀 근로자들이 좀 열심히 일하고 생산성 높이는 그런 또 노사 화합 이런 것들로 인한 분위기 좋아지는 걸 따지면 충분히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인선 ENT 노동조합 위원이신 강선수 대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선이엔티 주식회사 노동조합의 강선수 위원장입니다. 일단 저희 근로자 입장에서는 52시간 제도가 도입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딜레마가 없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무 시간이 줄는 거는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저희가 이미 그거에 대해서 급여가 줄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실제 저희가 유예 기간 동안 이미 52시간이 도입된 기업들의 사례를 보면은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급여 감소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우려를 많이 했었고,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당이 줄은 거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회사에서 저희 정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여를 100% 보전해주고 오히려 이에 대해서 또 별도의 인상분까지 있었기 때문에 추후 또 그다음에 회사 방향성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환경 분야가 발전하는 만큼 회사가 앞으로 더 발전이 있을 거라는 비전을 보고 그에 대한 그 불만과는 별도로 추후의 방향성을 보고 이제 근로자들 간의 이제 갈등은 없었다고 저희는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참여혁신의 박한순 기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잘 들었고 이제 다만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지불 능력이 그러면은 좀 부족한 곳은 과연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이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게 큰 의제인데 그리고 사회적 흐름이고 한데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좀 의문은 여전히 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의문이 있고 좀 궁금한 거는 각자 기업에게 궁금한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매체에서 필름 제조업체에 한번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노동시간 단축 관련해 가지고 취재를 갔는데 거기서는 이제 거기도 이제 교대제 개선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어떤 좀 여러 가지 비슷한 고민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임금 보전 문제도 이야기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생산성 향상 문제는 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좀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뭐가 있냐면 노동 시간이 줄므로 인해서 이제 피로도가 낮아졌고 피로도가 생산성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단순히 이제 느낌인 건지 좀 지표로서 나타낼 수 있는 건지를 여쭤봤었고 당시에 좀 지표로서 좀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피로도 개선 부분도 생산성의 효과를 보셨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같이 질문 받아서 두 수합장의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사발전재단 예,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장 안성근입니다. 토론하신 분들이 다 아까 말씀하셔서 저는 좀 약간 좀 뜬금없는 지엽적인 질문 하나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 했던 사업장 인선 ENT에 보면 그 간접근로제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서 좀 관심 있게 봤었는데요. GPS를 활용해서도 한다라고 했는데 노동조합에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혹시 이것이 좀 과도한 감시 또는 노동권의 침해 이런 부분으로 혹시 오해를 하거나 서로 갈등 부분들이 있지 않았는지. 간접근로제의 또 범위가 굉장히 또 다양할 수 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일하는 영역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고 또 사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인정 부분들이 분명히 또 생각의 차이들이 있을 텐데 혹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었는지. 왜냐하면 전체 구성원들을 보다 보니까 외근직들이 꽤 많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혹시 사업장과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예, 노사발전재단 김하나 팀장도 질문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사발전재단 김하나 팀장입니다. 저는 마이크로 필터 사례에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생산성 보전이라는 두 가지 번들 효과를 함께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유의미한 사례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희 일터혁신에서도 이러한 그 각 영역, 그 카테고리상의 이 번들 효과들을 계속 지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있어서 가장 쟁점화되는 것은 뭐 기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임금 보존을 얼마만큼으로 합의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금 마이크로필터가 15%의 임금 인상을 통한 86% 임금 보존을 지금 합의를 하시게 된 포인트가 있었는지가 하나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마이크로필터가 그 근속이 되게 짧고 잦은 이직에 대한 이슈들이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스마트 기술의 도입의 수용성이라든지 활용성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강점들이 좀 마이크로필터에서 발현됐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기자님께서 어쨌든 공통 질문해 주셨고, 저희 재단의 두 분이 이제 각 사업장마다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그러면 인선 ENT에서 한번 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제 종합적으로 인선 ENT를 컨설팅 해 주신 CMP 컨설팅의 강혜원 위원님도 같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필터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성 향상 피로도 관계에 대한 여부는요. 저희 직원들의 피로도는 그렇게 업무의 강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실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과 실내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나눠져 있는데, 실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 외에도 중간에 휴식 시간을 충분히 뒀습니다. 뒀고 아마 그 전과 50시간 이전과 이후에 피로도의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간주근로제에 대한 부분은 일단 노동조합 측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더, 저희는 아무래도 지침을 내려서 협의를 했던 부분이라 아마 노동조합 쪽 얘기를 들으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GPS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뭐 전 근로자한테 적용된다면은 당연히 그 근로자 측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일단 추가 근무가 주로 발생하는 부서가 차량부와 영업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차량부와 영업부에 한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개개인한테가 아닌 그 해당 차량에 대해서만 저희가 GPS를 달도록 해놨고, 그리고 차량부에 대해서는 특히 GPS가 달려 있어야지 뭐 현장 간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가 그런 업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한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수긍하고 그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동의할지, 만약에 전 직원에 대해서 하겠다 그랬으면은 당연히 근로자 측에서도 반발하였을 거라 생각하고, 현재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 긍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컨설팅 진행해 주셨던 CMP 컨설팅의 강혜원 노무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선 ENT 2020년 일터혁신 컨설팅 수행했던 CMP 컨설팅 강혜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이제 앞서서 회사 측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주로 이제 토론자님들께서 질문 주셨던 내용들 종합해서 컨설턴트 입장에서 좀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인선 ENT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근로자 참여 부분입니다. 사실 노사발전재단에서 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이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컨설팅과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은 근로자 참여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참여 부분이 얼마나 많이 이제 투입이 되는가의 차이고, 이 전체적으로 현황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전 직원의 이제 설문조사나 아니면 주요 대표 구성원들의 인터뷰 절차를 다 시행을 했고, 그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한 6번, 7번 차례를 거치면서 근로시간표를 직접 각 구성원들이 다 구성을 하셨습니다. 저희 쪽에서 사실 전문적으로 다 내용들을 파악하기는 어려웠던 부분도 있지만, 각 구성원들이 최대한 업무의 효율성도 살리고 뭐 임금 감소도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같이 검토했었던 부분이 가장 좀 좋았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셨던 말씀 중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선 ENT는 6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한번 단축하고 52시간으로 단축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68시간 때는 사실 굉장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단축을 하고도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었는데 52시간은 사실 68시간을 구성원들이 해보셨고 이미 구성원들이 52시간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인지들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52시간을 줄이는 부분은 사실 생각하셨던 것만큼의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 저희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도 임금 보전을 제안을 드릴 수는 있지만 회사 측에 어쨌든 여력이 돼야 되고 필요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임금 보전의 100%까지는 사실 저도 컨설턴트 입장에서 기대를 하지는 않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업 측에서 여러 가지 방면도 검토하셨고 52시간으로 단축되는 부분은 향후에 계속적으로 운영될 거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을 하겠다라는 좀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장시간 근로 개선과 더불어서 임금 체계 개선과 평가 체계 개선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과 관련된 문제는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서 이제 사실 뭐 성과주의가 맞지 않은 업종일 수도 있지만 또 좀 강력한 성과주의라기보다는 구성원들의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접목시키고자 했고 인력 구조와 관련된 문제 개선을 위해서 직급 체계 승진 개선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임금 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동종업계 대비 우리가 임금 수준이 좀 낮다라는 구성원들의 의견들도 있으셔서 동종업계 대비 임금 수준 전략 분석해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뿐만 아니라 동종업계 대비 임금 전략이 어떤 수준인지 그리고 향후에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을 할 것인지를 고려해서 별도의 임금 보전, 임금 인상까지 진행됐었습니다.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아서 노사 간의 큰 갈등 없이 근로시간 단축이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이제 토론자분들께서 의견 주셨던 것처럼 기업에서는 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68시간 단축할 무렵에는 뭐 기존의 이제 업무 프로세스 중에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줄여 나가기도 했고 이런 부분이 좀 기업에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컨설팅이 지원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가장 좀 뿌듯하고 보람 있었던 거는 근로시간 단축이 되면서 사실 인선 E&T 같은 경우는 업종 자체가 이제 외부에서 하시는 업무들이 많아서 사실 안전사고들 발생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업장이었었는데 근로시간 단축과 딱 어떤 결과를 가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거의 이제 발생하지 않고 경미한 사고 정도 발생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어든 형태를 보여서 이런 부분이 좀 가장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선생님 그 말씀 들으니까 사실은 아까 홍 차장님 발표할 때 그 임금하고 평가에서는 뭐가 좀 달라졌냐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근로시간만 바꿔서 다른 건 안 바꾸고 그것만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거기서 바꿔진 것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에 따라서 뭔가 후속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그 작업을 하셨네요. 저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발표를 안 하셔가지고 제가 좀 그냥 궁금증만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인선 E&T에서 지금 어쨌든 사업장에서 3분 나오셨고요. 예, 한 분 김경민 대리님도 계신데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신가요? 뭐 느끼신 점이나 전반적으로 괜찮으신가요? 한번.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예, 마이크로 필터에 대해서 서영도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오래전에 이제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래에도 많이 하지만 그때 들었던 얘기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 노동부에 얘기 좀 해달라, 이런 얘기가 좀 많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장직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아직 인상 깊었던 게 있었어요. 이조희 교대를 한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오던 분이었는데 지금 와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뭐였냐면 교대 근무를 하면서 아이들 커가는 걸 제대로 못 봤다는 거죠. 그것이 정말 제 가슴속에 조금 많이 와닿아요. 그래서 장시간 근로 개선 컨설팅에 대해서 사실은 그 우리 법적으로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교대제 근무 컨설팅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니즈가 있는 사업 영역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면 저 또한 그거에 대해 공부를 좀 하고 실질적으로 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노조가 이제 임금 보존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좀 어렵게 걸려가고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연장 근로 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이 기본급화 된 것처럼 느끼죠. 그것이 전체의 총에서. 그래서 그러면은 경영진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확보되면
당연히 그것을 이익이 될 거고 이익이 남는 걸 임금 보존을 해주겠다. 당연히 노조는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의 경우가 많죠. 저 또한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 또한 그거에 대한 해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HR 컨설턴트고 또 현장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리 들여다본다고 해서 거기 20년, 30년 하시는 분들하고 더 잘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뭐 노력하면 될 거라고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일터액션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작업 환경, 작업 조직이라는 영역이 점점 늘어나면서 현장에 대한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의 니즈가 있고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들이 이슈가 생겨가는 거죠. 그것이 생산성이든 가동력을 높여가는 과정이든 간에 참여를 통해서 무언가를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니즈가 생기고 그것이 가지는 성과가 남으로 인해서 경영진 또한 사실은 그거에 대한 마음이 바뀔 수 있는 여지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3천만 원이든 1억이든 가시적으로 많이 나와주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임금 보존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여지들을 줬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이크로필터는 당연히 좀 다양스러운 것은 필터가 너무 시장이 또 점점 성장하는 것 같았고 그에 대한 분명한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혹시 지금 온라인으로는 특별한 질문이 없는 것 같고요. 오늘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시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예, 없으시다면 저희가 어쨌든 오늘 저희 사업장에서 많은 분들 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시간이 살짝 남았으니 두 분 토론자님들이 마지막으로 오늘 그 두 토론과 그 질의응답 거치면서 예, 전체적으로 한마디씩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오늘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우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CMP 컨설팅하고 표준협회에 계시는 우리 두 분 선생님 그 자료 이렇게 보고 컨설팅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어려운 기술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또 이렇게 마음을 감싸면서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라 더 어렵죠. 어려운데 좋은 결과를 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좋은 결과를 내는데 협조해 주신 우리 인선 ENT에 오늘 나오신 우리 세 분에도 깊이 감사를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현장에 대한 부분을요. 마이크로 필터 팀장이 못 나오셨지만 하여튼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항상 저도 사람은 왜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얼마 전부터 고민했던 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일하는 게 좋을까, 적당할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다행히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근무 환경,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재택근무가 또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사람이 그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이, 근로 여건들이 정말 풍요로우면서도 또 자기주도적이면서 또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가질 수 있으면서 인간의 욕구도 좀 욕구가 아니고 중요한 거죠. 충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점점 더 우리한테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가는 길이 힘들지만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컨대 3년 전에 참 부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우리보다 그 대충 노동 생산성이 한 2배 가까이 좀 높을 거예요. 독일 같은 나라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 분야에서 금속 노조인데 자동차 업종이죠. 그 이게메탈이라고 하는 그 바텐비르뎀 지부가 경영자 단체와 협약을 맺고 현행 주당 35시간을 28시간 유연 근무제를 2년간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제가 보면서 저는 이제 전공이 기계공학인데요. 제조업에서도 이렇게 근무 시간을 단축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그러니까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노사가 합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고 앞서가는 기업들이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때로는 임금 삭감이 있을 수도 있죠. 처음 시행할 때는. 그렇지만 회사가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해주고 공유하고 신뢰감이죠. 또 우리 근로자들이 그 신뢰감을 따라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문화 속에서 이러한 어려운 제도들이 정착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좋은 사례를 지금 만들어 주셔가지고요. 이런 사례들을 좀 널리 좀 잘 우리나라에서 전파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많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 오늘 인선 ENT 노사에서 나오셨는데 저는 이번 작업을 통해서 근로시간 단축할 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성과이지만 저는 노사가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서 회사를 위한 미래를 위한 좀 더 나은 제도들을 만들어가는 이 경험은 굉장히 앞으로 이 미래를 노사 모두를 위해서 굉장히 소중한 자산일 거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한쪽이 열심히 한쪽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가 같이 공동 노력을 해야 되고 그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그런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에 비해서 서로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일 거라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박완순 기자님 질문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나라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 심각한 질문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오늘 발표한 기업들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예를 들면 그럼 사양 산업이나 너무나 부가가치가 너무 낮은 기업들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고, 아까 이윤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정말 특히 서비스업, 소규모, 그다음에 인건비 낮은 쪽에서는 정말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 농시장에서의 또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 또한 저희 오늘 토론에 참가한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또 고용노동부 또 우리 컨설턴트 분들이 또 그 현실로 반영해서 뭔가 또 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서 오늘 제6차 일터혁신 사례 공유 포럼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현장에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7차 사례 공유 포럼에서 뵙도록 하고요. 7차 포럼은 10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고요. 주제는 올해 처음으로 컨설팅 영역으로 도입된 안전일터 구축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다음 포럼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예, 오늘 포럼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